네, 뭐 아시겠지만 또 몇 개씩 여기서 가닥을 지어서 주제를 한 네 개, 네 다섯 개로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는요. 그걸 감안하셔서 그때그때 작은 주제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잘라서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거 예. 보니까 이거 좀 참고하셔서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잘라서 말씀하기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개괄적으로요. 지금 청소년 일정 오늘이 지금 한 84일 미만에서 이쯤 된 것 같은데 최근까지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감 한 번씩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여야 양쪽 다 엄청난 불안감, 뭔가 한 방이 터지면 한쪽이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다 이 담보된 지금 선거가 돼가고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지금 한국당에는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라는 그 리더십 자체가 제일 위기의 본질이고, 또 다른 어떤 민주당 쪽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 당이 청와대의 거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이 지금 검찰하고의 싸움에서 사실은 검찰이 거의 베트남 전쟁이나 제가 봤을 때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문정권을 녹아내리게끔 지금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민주당의 자율적인 역할 없는 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그런데 만들고 이런 있다. 상황에서 민주당이 적당하게 이 제동을 걸어서 이 수준 이상으로 또 해서는 안 되고 적당히 여기 이제 선을 끊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당이 지금 앞장서서 공격에 선봉에 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여권 전체에서 어디도 브레이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래가는 모습이 지금으로 보면 거의 이 우측에서 독재라고 말할 정도로 힘이 실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지금 국민 다수가 관망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보면 일주에 막 한 3~4%씩 지지율이 빠질 수 있는 임계점이 곧 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볼 때. 네. 지난 2016년 총선 때 보면 TV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당에 180석 간다 이럴 때 160석, 180석. 제가 이거 수도권에 돌아가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미성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체 판세가 여건이 여전히 최소한 6에서 10% 이상을 리드를 해가는 전국적인 걸로 봤을 때,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 이상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판국은 맞고 야권이 거의 질이 멸렬해져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야권 통합도 잘 안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한국당이 지금 공천이나 이 당의 정책이나 이 비전, 쇄신 이런 부분에서 거의 실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이 지금 현재 기세가 1월 초부터 완전히 올라서 압승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여권 내부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부분이 국민 여론에 거슬러서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관을 제거하고 선거를 이대로 치르면 여권이 압승인데, 한편으로 한국당이 아무런 역할을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여권 내부가 스스로 지금 저는 무너질 소지도 좀 점점 더 커 보인다, 이런 입장도 보입니다. 네, 그 일정은 지금 아주 길게 보는 게 아니고 총선 이전까지 총선까지 네. 보고 얘기하는 거죠. 네, 차재원 교수. 저는 이번 총선을 한 네 가지 관점에서 저는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게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차원으로 우리가 바통을 봤는데, 사실 이번 21대 총선은 그거보다 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상당한 변화를 예고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건데, 첫 번째 보수 입장에서 보면 보수가 지금 사실 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때까지 대한민국 정치 지형 자체는 사실 기울어지는 농장인데, 그것이 사실은 보수 쪽으로 기울어지는 농장이었는데, 그것이 지난 2016년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역으로 기울어진 그러니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과연 다시 재역전 상황으로 갖고 갈 수 있느냐, 그 관건은 결국은 보수 대통합인데, 구설이 서말이라도 겨야 보별하듯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제가 두 번째는 가면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가면 진보는 장기적인 뭐 또 간단하게 더 앞선 것부터 이야기하면 정권을 재창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장기 집권 체제를 갖고 갈 수 있느냐, 뭐 20년 집권, 뭐 100년 집권 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20년 집권 정도를 갖고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당장은 상당히 지형은 유리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 남아 있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지금 적대적 양당의 공생관계 체제가 이 지금 그 준연동제로 대변되는 이 상생적 연대정치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있을 것이냐가 제가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거고요. 네 번째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지역 정치 구도가 이번에 진짜 완전히 허물어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다시 또 지역 정치 구도로 돌아갈 것이냐. 사실은 지난 20대 총선 때는 이 PK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근데 지금 PK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이 한국당 계열 보수 계열이 완전히 석권하느냐. 그리고 또 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정의당이 지금 지역에 뿌리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호남에서 과연 또 다른 진보 정당이 거기 그 틀을 잡으면서 이 지역 구도를 허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네 가지 관점에서 이번 총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좀 세분하면 5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진보 정당과 지금 부산 PK를 나누면 그 중에서 5가지 가설 중에서 현실화될 가능성 어느 것이 높다고 보세요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 아니 근데 보수가 대반전 다시 하느냐, 예. 또 진보가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느냐. 저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진보가 좀 더 그러니까 이 장기 집권 토대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본다. 그 우리가 그 이후에 정치 지형을 규정하는 선거를 갖다 정초 선거라 그러잖아. 우리 정치학 박사님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번 선거가 정초 선거가 될 가능성이 난 크다고 봅니다. 아까 차재원 교수도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헌정사에서 보면은 그 상당히 그 79년도죠 9대 국회의원 선거 10대인가 네. 10대에서 그때 그 민주당이 1.1% 앞서가지고 그게 결국은 그 이렇게 부마항쟁 뭐 이렇게 가져오고 이 유치원의 종말을 가져오게 됐던 거고 우리 잘 아시는 85년도에 전두환 그 폭정 시절에 그때 이렇게 이 신민당 2.12 총선 2.12 총선 때 해가지고 제1야당을 무너뜨리고 아마 이후에 108석으로 이렇게 뭉쳐졌을 겁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이 13대 총선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주의 어떤 틀을 규정짓게 한 그 선거였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선거가 2020년 21대 총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근데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가늠하세요? 그것이 그리고 미흡하지만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가 개정이 되고 한 상태에서 이 치러지는 선거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우리 한국 정치를 이끌어왔던 두 세력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어떤 자기 모습으로 정립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여권은 지금 민주당이죠. 이렇게 그 정의당, 진보정당까지 포함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물결 속에서 지난 촛불 시민혁명이 하나의 정점을 찍었다.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과 다른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시민과 국민들이 본인이 참여해서 정치와 나라를 바꾸겠다라고 했던 이 혁명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지금 현재의 그 제도권 정치인들이 그 부분을 저는 어떻게 소화할 줄을 갖다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자면은 말하자면 그거를 소화하고 그 시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정치 참여와 그것을 갖다가 대의 정치에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수 야당에서 그게 많지만 어쨌든 지금 여권에서 새로운 인물로 어떤 지금 뭐 4차 혁명 시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이 새로운 어떤 정치 시대를 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감한 어떤
이 판가리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현재 여건에 굉장히 그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래 봐요. 그런데 지금 영입 인사라든지 뭐 이런 그 지금 현재 선거 준비는 어느 당보다도 1년 전부터 이 공천 룰을 확정하고 뭐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무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그런 새로운 시대를 갖다가 준비할 만한 그 사랑과 노선과 이런 걸로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시대에 풀어야 될 과제는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퍼져 있고 이 모두가 지금 질곡으로 와 있는 이 불평등의 시대를 갖다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제일 공약이 와이파이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면은 이 득표에 이렇게 그 일정 계층에 어필하는 이런 거지 시대적 과제를 갖다가 이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이제 안 잡히고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지금 바쁘게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 여건이 지금 이제 그 이러한 지금 문재인으로서의 그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걸 가져온 이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조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뭐 이 신년 간담회라든지 그 이 신년사라든지 기자회견에서 숱하게 국민과 소통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그 부분 어떤 것도 제시를 못하고 국민과 이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이번 총선에서 문제가 될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지금 여론조사도 지금 점점 부정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보면은 협치가 이거 보고 역시 국민들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야 간 협치가 잘못됐다가 90.6%라. 예를 들면은 그 정치는 여당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게 전투에서 승리를 갖다가 정말 그 전쟁에서 승리로 착각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 경고가 끊임없이 저는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90일 동안 약 90일간에서 이 지금 뭐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그 2월 말까지 이렇게 한 달 보름 정도 남짓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시기고 이때 여건이 이 중차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변화를 해내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이번 선거를 규정짓는 첫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 이제 이 보수 야당 쪽으로 보자면은 보수 야당은 좀 이따 얘기도 되는데. 예. 좀 해도 돼요? 아니 좀 이따 주제로 넘어가자고 보수 야당.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이 현재 그 집권 세력의 어떤 이 문제는 이 항상 보면 어느 선거든지 그 국민과 유권자들이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갖다가 함께 가느냐 해내느냐 그것을 이게 달려 있는데 지금 굉장히 저는 적신호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까 그 이제 정당 정치 지형이 재정비되는 아까 정초선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현재로서 그럼 어떤 모형으로 재정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그 비슷한 질문을 우리 차재원 교수한테 했는데. 이게 이 지금까지 우리가 진영 대결이라고 해왔던 예. 저는 그 진영 대결이 이 우리 87년 체제라 이야기하는데 87년 체제가 다른 말로 하면 지역주의 그거거든요. 이게 그때부터 지역주의가 이 지금까지 우리 쭉 올라갔고 그 지역주의 연장선상에서 지역과 이념의 대결로 지금 진영 대결이 있어 왔는데 이 진영 대결이 저는 이 깨지느냐 못 깨지느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초 선거를 하면은 이 진영 예를 들면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도 이것을 갖다 기존에 지금 현재 이 현재 여당 정치를 쭉 해온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과 예. 자기들이 지금까지의 어떤 지역주의와 어떤 세대 대결 이걸 가지고서 정치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것은 이 보수야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여튼 변화 가져온다는 쪽으로 기존의 진영 대립 구도가 바뀔 거다라고 보는 쪽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여론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2016년도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여론의 흐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여론조사가 틀렸다고 하지만 저는 뭐 내 입장에서는 여론조사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선거 한 10일 보름 전에 여론이 그만큼 급격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출구조사 다 맞았어요. 저희들도 그 당시 10일 이제 마지막 7일 전까지만 공표형 조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보통 10일 전후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집권 여당의 실책에 대한 평가가 10일 상관에도 그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사실 그 당시 4년 전 선거를 본다면은 그 당시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승리를 했던 현재의 민주당 쪽이 아니고 실책을 했던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의 친박 논쟁을 벌이면서 내부 분열로 참패 원인을 가져왔습니다. 실제 지금 그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지금 이제 4년 후에 지금 치러지는 선거에서 현 정부의 이 지금 적폐 논쟁 또는 그 개혁 논쟁 그리고 지금 조국 사건에 이어서 검찰 개혁 논쟁이 사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그것이 다시 또 연장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익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올지 또는 극단적으로 평가가 잘못되어서 4년 전과 같은 이 재판이 될지 재판에 대해서 또 뒤집힐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좀 희박하다. 4년 전에 비해서 놓고 볼 때 그 당시 새누리당이 실책을 아주 그 선거 전에도 그 전략적으로 미스를 많이 했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현재 자유한국당에 비해 갖고는 훨씬 더 명분이라든가 개혁성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상대의 실책, 이 상대의 어떤 그런 그 전략적 미스를 이 민주당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이 엄청난 실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4년 전의 민주당과 같이 야당으로서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좀 비관적이다. 뭐 여론의 흐름으로 봐서 이 3개월 전에 지금 3개월이죠. 2, 3, 4 3개월을 두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상태에서 변하지가 않는다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네, 뭐 선거라는 것이 상대적인 경쟁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에 지금 시원찮은 것 때문에 얘기하셨는데요. 바로 그 점에서 아까 황 소장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지금 시한폭탄의 시계를 째깍째깍 자초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단들은 어떻게 보세요? 길게는 무슨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호조를 보였던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바닥에 있었지만은 근래가 당장은 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죠. 오히려 국회 입법에 대해서는 개혁 입법들을 모두 성공했다고 만세 부르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뭐 반응은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신년에 들어서서 지금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위기감을 서서히 좀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YTN 의뢰로 지금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면 지금 소위 말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3주 만에.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일부 조사에서는 지난주 뭐 지지난주부터 데드크로스가 발생돼서 긍정 부정 얘기하는 거죠. 부정이 예. 뒤바뀌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부정적 평가가 더 앞섰다는 거지만 근데 이번에 지금 오늘 그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상대적으로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좁혀드는 국민은 봤을 때는 저는 크게 봤을 때는 이번에 대통령 그 기자회견에 서희 예. 조국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건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상당히 마음의 좀 부담 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했지만 공교롭게도 그것이 검찰 인사하고 맞물리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오늘 또 보도가 됐던 이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예. 이 조국에 대한 조국 그 유재수 감찰무마건에 대해서 이 기소하지 말자 무혐의 처리하자는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그 맞물리면서 상당히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검찰을 인사를 했지만 결국은 또 다시 이 문재인 정권도 검찰을 일종의 자신의 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지금 삼는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오다가 제가 보니까 실시간 검색어가 지금 양쪽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장삼이사, 하나는 심재철 아웃인데 이게 뭐냐면 심재철 반부패부장의 일하는 당신이 검사냐, 네가 조국 대변인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심이 뭉쳐지면서 심재철 아웃시켜야 된다 여론이 있는 반면에 오늘 법무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상가집에서 대검 간부들이 모여 앉아 거기서 이 일반인들이 보는 앞에서 치고받고 싸운 거 이 부분에서는 장삼이사도 이 장례식장에서 그런 예의를 지키는데 장삼이사도 안 할 짓을 그걸 했다. 그래서 이 장삼이사라는 부분, 이 부분이 두 개가 지금 맞물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실능 검증하고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검색했나 보구나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장삼이사, 법무부가 이야기하는 장삼이사는 일반인도 안 할 짓을 대검 간부들이 했다. 그걸 지지하는 여론이 있고 또 이쪽은 심재철 아웃이라는 여론, 이 두 개가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근데 어쨌든 양쪽에 그러니까 의견이 뭐 지금 한번 조국 사태도 보다시피 나눠지지만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선거 국면까지 가면 결국은 집권 여당이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앞서 우리 항 소장이 이야기했던 상당한 저는 내관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거는 뭐 제거하고 안 제거하고 그걸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내일 당장 아니면 모레 당장 지금 검찰 중간 간부 인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조국 장관 일가 그리고 지금 울산시장, 유재수권 전부 다 그 간부들 다 날려버리면 여기에 대한 민심이 어떻게 변할까? 그런 것은 오히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은 내세웠지만 정치적 실리는 오히려 스스로 차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아마 민주당 지지층들도 많이 우려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번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할 때 이거로서 이제 집권 여당은 조국 국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좀 늦기는 해도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극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참 아쉬웠던 부분이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일반인들한테 느껴지기는 어떻게 되냐. 검찰을 어떤 형태로든 인사라는 기제를 활용을 해서 조국 또는 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수 있는 집권 공직자들 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선거 3개월이 남았으니 어떤 그 과정에서 결과가 좀 나올 거예요. 뭐 불기소가 되거나 무혐의가 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 오면은 4년 전에 친박 논쟁과 같은 그런 역풍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정치적으로 봐서는 조국 사건 그 사태로 인해서 그거를 정치적으로 잘 마무리 지으면 될 문제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끝까지 전쟁으로까지 가는지는 제가 이게 선거에 대한 절대적 자신감을 갖고서 하는 건지 친박도 4년 전에 그 절대적 자신감을 갖고 했다가 낭패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이번 선거에 되고 경제 문제보다도 이 문제가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지금 떠올랐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이후에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인사 이후 검찰의 이 논쟁은 지속되고 그 당사자들에 대한 법률적 처리 문제가 계속 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됐다. 왜냐? 워낙 큰 예산을 부었습니다. 500조라는 예산을 부어서 그것도 조기 집권 상반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재정 투입 효과는 있다. 이 재정 투입 효과로서 상반기를 막아내려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약간 덜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경제보다도 잘못하면은 이 지금 검찰 논쟁
이것이 조국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커져버리면은 경기보다도 더 커질 큰 변수가 될 수가 있다. 황 수장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황 수장이 얘기했던 자충수가 누가 보다도 뻔하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할까? 그 이유는 뭘까? 자, 이미 그 야권의 자충수라는 거는 야권의 고질적인 부분이라가 고쳐지지도 못하는 아니, 제가 얘기한 건 여권이죠. 예, 뱅패인데 예. 거기에 반해서 이제 그래서 야권의 뱅패는 만성이에요. 근데 여권의 지금 뱅패는 좀 급성이다. 그래서 이제 13일 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되고 했으면 그 다음에 이 여권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흥분을 시키고 또 검찰을 좀 달래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갔어야 되는데 14일 날 이제 대통령이 다시 또 신년 회견을 7일 날 하고 뭐 특별할 게 없는 회견을 또 했어요. 거기에서 마음의 빚이라는 조국의 그런 실언이 나오고 또 초헌법적이라고 검찰을 뭐라 했는데 이제 그날 이 전남 여천 출신 김웅 검사가 1호 가미카제가 날아가서 이제 항공모함에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거나 그 신년 기자회견을 한 효과가 거의 저는 사라져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엊그제 이제 토요일 날 터진 상가집의 그 소동은 검찰이 내부에 돌아가는 일을 알릴 수 없으니까 상당히 기획되어져서 의도적으로 기자도 오고 외부인도 온 데서 그걸 터뜨렸다고 보고 윤석열은 화장실 가는 척하고 자리 비운 사이에 이제 다음 또 사표 낼 사람이 2호로 또 가미가제가 들이받은 거예요. 자, 그걸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 정권이 오늘 이걸 장삼, 이산이, 추텐이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라면 총선 때까지 늦추어서 수사 부분이 물론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그거 하겠지만은 그건 또 그대로 다른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차장급 인사와 부장급 인사 또 부부장 평검사까지 인사를 설전으로 다 끝내버리겠다 하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한번 봐요. 코너로 몰렸는데 그것도 코너로 몰린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보와 분석과 또 이 권력의 약점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 2,000명쯤 되는 집단이 코너로 몰렸는데 옷 벗고 나와도 이제는 변호사도 못해. 그렇죠? 변호사 해봤자 돈이 안 돼. 그러지 않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뭐 검사 출신 변호사가 돈 되거나 정관 예우나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2판 4판이다. 어차피 우리들 색깔 다 분석해놓고 근데 내가 듣기로 한 2대 8쯤 된다는 거예요. 정권의 우호적인 검사가 한 20%, 한 80%가 그러니까 한 1,600~700명은 정권에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2탄이는 거의 반대식으로 얘기하던데. 예. 그래서 결국 근데 판사들도 지금 색깔을 떠나서 판사들도 지금 장사가 안 돼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는 검사들하고 일치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권에 이렇게 줄을 서서 뭐 국회의원이나 하고 이런 판사들은 모를까 나머지 판사들은 우리도 옷 벗으면 이제 변호사를 제대로 해먹을 수 있겠냐. 이제 경찰에서 조사하는데 변호사가 가가 할 수 있는 게 차라리 저기 노스쿨 나와갖고 그냥 바카스나 들고 가고 봉투나 들이미는 변호사가 훨씬 낫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 정권이 솔직히 말하면 제일 소수지만 센 집단을 상대로 씨를 말리려고 하는데 이게 씨가 말려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스탈린그라드 전투나 구정공세처럼 돼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 아, 검찰 쪽에서요? 네, 그래서 지금 예전하고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겁난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이 아니라 굉장히 지구전을 벌이고 윤석열이가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 그러고 쫓겨난 윤석열 측근이 제주도고 부산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한 명씩이 나서가지고 진지전한다. 공격하는 양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싸움에서 결국은 윤석열까지는 언젠가는 쫓아내겠지만은 그 과정이 총선에 걸쳐서 계속 벌어지면 지금 국민들이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색깔이나 판단을 하기에는 대부분은 이게 뭐지 하고 긴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해서 반반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되면 어느 시점에서 민주주의 파괴라는 거나 상권분리 파괴나 준사법 기관에 대한 장악이나 이런 부분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순간이 왔을 때 정권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싸움을
왜 버려가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정권이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죠. 이걸 좀 달래면서 지구전으로 끌고 가서 뭐 울산 사태고 뭐고 적당히 꼬리 자르는 부분으로 적당히 하고 끝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러려고 또 검찰을 다루고 테러를 열어주면 또 딜도 되겠죠. 그게 원래 검사들 아니에요. 그런데 정권이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라고 나서면서 정권도 이성을 상실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검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옷을 벗으면서 정권의 치명타를 지속적으로 입혀가고 또 밑에 있는 평검사까지 수사하겠다고 나서면서 위를 들이받는 이 사태가 대한민국의 유사일에 한국의 사법기관에서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태냐. 근데 이게 이제 몇 달 가게 되면 정권을 제가 볼 때는 내리앉히고 마지막에는 이제 폭로가 터져나올 거라고 봐요. 대형 폭로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선에 나는 제일 큰 변수가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네, 바뀔 거라고 본다니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제가 진행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역 구도는 상당히 예전하고 좀 다른 네. 지금 양상이죠. 그렇죠? 예.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역 구도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데 TK잖아요. TK하고 호남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상당히 변화를 줬던 것이 지난번 총선 때 PK 지역의 변화인데, 거기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PK 민심 자체가 상당히 좀 심상치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 발표된 아까 YTN의 의뢰 리얼미터 조사에 보면 PK 지역에서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한 7% 가까이 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점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그 PK 지역에 7석인가 8석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방어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거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금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지금 지역구가 김포인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양산으로 지금 출마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 당내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지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섣불리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정도로 상당히 지역에서는 절박한데 당 차원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방어하고 플러스 알파로 더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구도 자체가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이번 참에 허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총력 체제를 뭐 나름대로 갖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PK 지역에 낙동강 벨트 플러스 지금 김두관을 넣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근데 거꾸로 또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보수 이야기도 잠깐만 한다면 PK 지역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지난번 그 4년 전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이 그 부산 지역의 현역을 단 한 명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냈거든요. 거기에 자신들의 패배를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민심이 이 자신 쪽으로 돌아오실 때 자신들의 혁신을 인적 쇄신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네. 얼마만큼 그걸 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두 개가 맞물리는 것 같아요. 네. 뭐 지역 구도 관련해서 하실 분 있으면 하고요.